자, 그 다음에 그 122페이지에 가면 주택시장의 여과 과정이라고 있어요. 여과. 요게 주택시장의 여과 과정은 이 개념도 출제를 해요. 개념에 대해서 인식을 한번 내는데,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주택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거기에 따른 가구의 이동관계 있죠. 요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여과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구의 이동관계라고 그랬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출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주택의 여과 현상이라고 나오죠. 그 밑에. 그거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별표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상향 여가고 하향 여가 있죠. 네. 자, 하위 계층이 사용하는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상향 여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상위 계층이 사용하는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하향 여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위 계층이 사용하는 거주하는 주택은 저가 주택이잖아요. 상위 계층이 사용하는 주택은 고가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고속층들이 그냥 들어가서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과정을 거쳐야겠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있죠? 이게 거치면서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상향 여가. 그러면 상위 계층이 거주하던 공간을 이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생긴 공가 있죠? 그거를 이 사람들이 인수하고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하향 여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은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만약에 재개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원래는 전통적인 뭐 단독 다세대가 밀집됐던 지역인데 다 철거가 되면 대부분 고층에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주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원래 살던 원집문보다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로 대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무슨 여가? 상향 여가.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주택에서 제공되는 효용이 있죠. 서비스의 질은 1년에 1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얘는 주택 서비스의 질이 30이고 얘는 10이에요. 그럼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얘는 얼마로 떨어지겠어? 얘는 제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고가 주택에 살던 고소득층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로가 됐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 주택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얘네가 살던 주거 공간이 재개발되면서 효용이 30짜리의 고가 주택이 새롭게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일로 이주하는 거예요. 이주. 그러면 얘네가 이주하면서 생긴 여기 공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얘네가 인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주거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저가 주택은 신축을 통한 공급은 안 되지만 여가를 통한 공급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하향 여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저가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주거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저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된다 이렇게 틀리게 해주는 거야. 단순하게. 내용만 알면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제목을 바꿔서 출제하는 거야. 상향여가인데 하향여가다, 하향여가인데 상향여가다 이렇게 주는 거야. 내용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표를 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면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이라고 있죠. 123페이지에. 그러면 이 과정은 뭐냐면 주택시장에서 하향여가를 통해서 저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 단기와 장기의 변화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 나중에 근데 저기 뭐요, 그 심화과정 가면은 설명해줘요. 이거 저가주택 시장과 고가주택이 해갖고 그래프 그려갖고 설명해줘요. 왜 그러냐면 1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단기, 장기로 나눠서 저가 시장과 고가 시장 이런 거 하게 되면 문제 진위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여러분 시험에 이 교과서에 있는 단기와 장기를 구별하는 논리는 안 나온 지가 10년도 넘었어요. 근데 이게 오래전에는 한번 출제한 선례가 있다고, 10회 전에. 그래서 선생들이 여기다가 저가, 고가, 그래서 비용이 불변, 비용이 증가 이렇게 박스로 돼 있죠. 근데 그 위에 가면 단기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단기, 장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생략해도 돼. 그런데 그 밑에 가면 주거분리와 여가적용이라고 있죠. 걔를 또 별표해야 돼. 시험에서 여러분 출제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버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얘가 여기서 하향여가의 단기, 장기를 출제를 인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만 갖고는 오지선다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플러스 시키는 거야. 주거분리를. 그래서 묶어서 오지선다가 나오는 거예요. 내용도 쉽게 나와. 틀리면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거. 아니 여러분들은 경제도 틀릴 거고 투자도 틀릴 거고 금융도 틀리고 관풍도 틀릴 건데 얘들까지 틀리면 설 자리가 없잖아. 그리고 정청각 생각해봐. 내년에 대회 나간다고? 네. 대회 나갈 때 거기 저기 진행하는 사람이 얘기할 거야. 저기 나오는 정청각 저 친구는 공인중개사 시험도 합격을 한, 그쵸? 머리도 좋고 몸도 좋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텐데 떨어져 봐. 아니 이력에다가 네가 합격을 하면 거기다가 이력에다 쓸 거 아니야. 공인중개사라고 쓸 거 아니야. 이력을 왜 써요? 쓰게 돼 있어. 내가 쫓아가서라도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떨어지면 내가 또 쫓아가서 얘기할 거야. 떨어졌다고 쟤. 너 간혹 가다가 그거 대회 나오면 방송에도 나오게 한번 할 때도 있어. 전국대회 같으면. 그렇잖아? 그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공개적으로. 되면 그래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떨어져 와. 그거 전국적으로, 야, 넌 손 들어오는 건 끝난 거야.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하고. 야, 오전에 와서 이렇게 듣고, 오전 수업 마치고 남아서 공부 좀 하다가 가면 얼마나 뿌듯하냐. 그 저녁에 가서 운동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믿음을 그렇게 맞춰. 제 팔뚝을 보니까 팔뚝이 장난이 아니야. 너 여름에 반팔 입고 등장하면 난리 난다, 너 진짜. 이제 그럴 때가 지났잖아. 위에 꼭 뭐라도 하나 걸치고 와야 돼.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주거분리의 개념을 알아보게 되면 주거분리라는 거는 도시화 또는 산업화 등에 의해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이 있죠. 이게 분리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그래요. 이것도 시험에서 출제했어요. 주거분리가 뭐냐? 이거 왜 내겠어요? 직주분리하고 착각할까봐. 직주분리 알죠?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거. 아니 지금 여기 서울이면 여기 주변에 위성도시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 직장은 다 서울이잖아. 근데 저녁에 퇴근하면 다 어디로 가? 주거지로 다 귀속할 거 아니야. 그게 직주분리라고.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걸 직주분리라는 거고, 주거분리라는 거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잘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분리되는 것을 주거분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도 주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얘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요게 근린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도 얘기해요. 번역의 차이예요. 원문은 네이버후드 에어리어라고 얘기를 해요. 번역하면 근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린이 뭐겠어요? 이 근자가 이웃이에요, 이웃.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서도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있으면 옛날에 이 한강이 있죠. 한강이 서울의 경계선이었어요. 예전에 서울은 강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한강이 하는 역할이 강북과 강남을 구별하는 경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여기는 구도심이잖아. 그런데 얘네가 개발이 되면서 신도시가 하나 들어섰잖아. 그래서 지금은 한강이 경계를 나눠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풍납동에 가게 되면 올림픽 선촌 아파트라고 알죠? 걔네 옛날에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선수촌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은 거야.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해버렸지만. 그런데 원래 거기가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었어. 그러다가 도로에 인접해 있는 데만 재개발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전히 아파트 경계석을 중심으로 그 이면은 전통적인 가구가 그대로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이웃에서도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일반 분양분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도 경계가 있다, 없다? 거기도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전체 근린지역 다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서 2번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발생해도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겠어요? 응? 학계론에서는 중요한 게 용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면 안 외워도 돼. 그러면 나 혼자 공부할 수 있잖아. 응? 그리고 그 암기 이거 하는 거 하긴 말들은 어떻게 보면 미기 갖다 붙여. 그거 해봐야 말짱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모르고 그거를. 자, 그 다음에 거기 가면 고급주택 지역에서의 주거분리 현상과 하향여가, 저급주택 지역의 주거분리와 하향여가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외부 효과 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경계 지역이 있고 고급 주택 지역과 저급 주택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경계라고 하는 지역은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가 됐든지 간에 언덕이 됐든지 간에 철길이 됐든지 간에 경계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고급 주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저급 주택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 고급 주택 있죠? 얘가 만약에 가격이 9억이에요. 그런데 소유자가 1억에 대한 개량 비용을 투자를 했어. 그러면 개량 후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1억 그 이상이에요. 그러면 개량 후의 가치가 비용보다도 커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정해의 효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고급 주택 지역은 주거환경 정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다가 비용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얘네는 계속 여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개량 비용보다는 가치 상승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저가 주택은 만약에 주택 가격이 3억이에요.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은 개량 후의 가치가 3억 1천밖에 안 돼. 그러면 자, 비용과 가치를 비교하게 되면 가치가 적죠. 이유는 여기는 부의 효과가 존재를 해. 저급 주택 지역은 주거 지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만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서 가치의 상승이 크게 나타나냐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나만 단장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옆집에서 계속 쓰레기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무슨 지역으로? 저급주택 지역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여기 경계에 있는 저가주택이 있죠. 얘는 할증돼서 거래가 돼요. 비싸게. 여기 있는 저가주택보다는 얘가 비싼 거야. 비싼 이유가 뭐겠어요? 얘는 요 길 하나를 건너가게 되면 대부분의 지역을 가게 되면 영화관, 공원, 마트, 각종 복지시설 이런 거는 다 고급 주택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 하나를 건너면은 이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는 가치가 비싼 거야. 왜? 얘네는 정의의 벽화가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경계에 있는 고가 주택 있죠? 얘는 할인돼서 거래돼. 왜 싸게 거래될 거야? 붙어 있잖아. 고급 주택 지역의 가장 큰 덕목이 소음도예요. 고급 주택 지역은 조용해. 그죠? 아까 우리가 경계 나눌 때 언덕 얘기했죠? 언덕이 힐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미국에 하면은 베벌리 힐스라고 들어봤죠? 힐스가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주택가는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강북에 대표적인 부촌이 성북동 아니에요. 성북동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 언덕. 일반인들은 가기가 쉽지가 않고 거기 주택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루 종일 들리는 소음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경계 고가주택에 가깝게 있는 이 저가주택은 할증돼서 거래되는 거예요. 대신에 자 저급주택 지역에 가깝게 있는 고가주택은 할인돼서 거래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네. 할증과 할인이 두 번 나온 거예요, 시험에. 답으로도 한 번 나왔고. 그러면 얘네가 할인됐다는 얘기는 시세보다 싸게 나올 거 아니야. 싸게 내놓으면 고소득층들은 이거 인수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저소득층에서 소득이 조금 있는 사람이 이거 인수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침입이라고 그래요. 아, 침입. 그러다 보면 경계가 안으로 계속 확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가 저소득층의 주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를 계승 또는 천이라고 그래요. 이게 천이라는 건 원래 있던 원주민이 교체되는 거예요, 교체. 응?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느 지역에 재개발되거나 재건축이 예상이 되는 지역은 집주인들이 관리를 소홀할 거 어차피 가지고 있다가 연한이 차면 그때 이제 다 헐고 어차피 갈 건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모여들면서 조금씩 조금 더 슬럼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없었던 뭐 폭력 사태라든가 뭐 이게 사람 간에 싸우거나 주치자 이런 사람들 많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동네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어선하고 좀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은 이해하겠어요? 가치 상승분이 계량 비용보다 크게 되면 그죠? 그렇게 바뀌는 거 용어를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124페이지에 가면 경계 지역에서 여과 현상이 있죠. 첫 줄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 주택은 할증돼서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 주택은 할인돼서 거래될 것이다. 그 문장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불량주택이라고 돼 있죠. 불량주택 문제는 이게 소득 문제예요. 원인은 낮은 소득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급급한 사람들은 주거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슬럼화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얘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인을 제거하면 되니까 뭐를 높여주면 돼요? 소득을 높여주면 알아서 관리해야 하네요. 여러분들이 자, 돈 모아서 이제 집을 좀 더 넓은 공간으로 가죠. 그러면 내 집을 마련했잖아요. 그러면 인테리어라든가 집 단장에 신경 써야 안 써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새를 살고 왔다 갔다 하면 어차피 내 집도 아닌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는 소득 문제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원래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매개로 교환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판잣집 알죠? 판잣집은 매매 가격과 전세, 월세 다 해요, 안 해요? 다 해요, 다. 아니, 걔들도 형성되는 시세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불량주택이 되기 전에 이 저가주택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매개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소득이 낮다 보니까 주택관리에 소홀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철거하는 거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철거하면 또 다른 불량 주거지가 양산이 될 수 있으니까 뭐를 높여주면 된다? 소득을 높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뻔한 거 아니에요. 틀리게 줄 수 있는 건 이걸 주는 거 아니에요.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건 시장 실패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땡.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철거해서 새롭고 고급스러운 주거지로 탈바꿈해 주는 거다. 그러면 땡인 거야. 뭐를 높여주면? 소득을 높여주면. 이해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얘기해 주려고 그럴 때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요. 응? 응. 자, 그 다음에 125페이지를 가시면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있어요. 얘네는 제목 자체에 노란색을 칠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매년 시험에 나와요. 얘네가 파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지대론이 있고 도시공간 구조이론이 있고 입지론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세 개 파트. 그러니까 뭐냐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요거 하나를 준 거고 제가 분석을 할 때는 요게 세 개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지대론과 도시공간 구조론과 입지론. 그런데 여기서 얘하고 얘는 단독적으로 나와요. 따로따로. 그런데 얘는 두 개랑 요즘은 결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공간 구조이론은 단독으로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두 개랑 묶어, 왜? 오지선다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리고 여기 입지론을 가게 되면, 농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상업입지론, 예, 요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라는 게 있고, 공업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이 있고, 상업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라고 있어요. 다 독일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근대 산업 입지론은 다 독일 학자들이 주도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론은 당연히 출제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론은. 그래서 최근에 5년 사이에 한 번에서 두 번씩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론이 뭐를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 정리가 돼 있으면, 그러면 출제자들은 그 포인트를 다 줘요. 그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논리 있죠. 그걸 거기다 딱 넣어줘. 그러면 이게 누구에 관한 이론이냐? 그 포인트를 보고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야.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러니까 출제할 때 출제자들이 출제하는 거는 그 논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 최초의 이론을 출제하는 거예요. 그 최초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잘 유념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를 싫어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어? 아니, 공부하는 사람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낯설어서 서로가 친해지지 않는데 1년 공부하다 보면 다 친해져. 다. 연락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까지는 돼.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서 답 맞출 때 별로 지장이 없어. 근데 공부하는 과정은 싫어. 여기서도 최소한 한 7, 8명 알아야 되고, 여기서도 한 3, 4명은 알아야 되고, 여기서도 각각의 이론이 있을 거예요. 기본 3명에다가 상권에 관한 이론 가면은 또 3명이 있고, 부적인 학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토탈하게 되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 뭐를 따려고 그래. 글자를 자꾸 따려고 그러는 거야.
뭐로 글자를 따냐고. 그 대표적인 논리만 알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대론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대하고 지가예요. 자, 자, 지가라는 거는 일정 시점에 있었을 때 토지의 가치를 얘기하고, 지대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있죠. 그거를 줄여서 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지대. 참고로 여기 지대라는 거는 원문이 렌트예요. 렌트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지대하고 임대료 두 가지로 쓰고 있어요. 일본 애들은 이거를 임료라고 번역했었어요. 임료라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지대를 출제할 때 렌트를 얘기할 때 지대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임대료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임대료라는 표현으로 한 번 나왔어요. 그거는 그 출제자가 출제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번역할 때 임대료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임대료라고 쓰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원문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이렇게 번역했다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계론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건데 표현이 틀려. 환원율 하나만 갖고도 환원율, 자본환원율, 종합환원율, 할인율 뭐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외워도 구별이 안 되잖아. 이해를 해야지. 답이 없잖아요. 출제를 안 하면 모를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얘는 일정 시점에 있을 때 토지의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얘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뭐를? 대가를 줄여서 우리가 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얘는 시점이고 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유량과 절량 배웠죠? 네. 시점이면 뭐예요? 절량이잖아요, 절량. 기간이니까. 그 유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지가라는 거는 시점을 기준하냐면 모든 순간마다 토지의 가치는 계속 변하는 거야. 똑같은 위치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가치 있죠? 이 지가. 이렇게 거기 식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간평에 가게 되면 수익환원법이라고 있어요. 거기 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수익 방식의 논리는 지대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 토지는 영속성이 있죠. 그 얘기는 이 토지로부터 매년 100만 원씩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또는 무한대가 이루어지더라도 매년 발생하는 수익은 일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할인율이라는 것도 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네를 가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도 이게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식이 성립될 거 아니에요. 그 식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영향을 받은 게 수익 방식의 논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수익은 1년짜리 수익이야. 이게 영구히 지속이 된다고 가정할 때 이 시점에서의 이 가치가 얼마가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로부터 매년 100만 원씩 할인율이 10%다. 그러면 이 시점에 있을 때 이 부동산의 가치는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구하는 논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하고는 비대 관계예요. 근데 얘하고는 무슨 관계? 반비례예요. 할인율이라는 거는
미래 수익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야. 환원해 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표정이 그렇네. 나중에 수익 방식 할 때 내가 또 한번 쓸 거예요. 우리 지대론에서 한번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못 들은 채. 그 얘기도 한 번 더 적어. 그래도 못 들은 채.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지대론에 왔을 때 우리 그때 수익 방식에서 직접 환원법 하지 않았나요? 또 못 들은 채. 그거를 3-4번을 계속 해야 조금 이제 귀에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어를 듣고 이해가 안 되거나 돌아서면 잊어먹는다는 건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공부하는 과정 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공부를 아예 안 하면 헷갈릴 일도 안 나타나. 평온해, 그냥. 왜? 공부를 안 하니까. 듣는 거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개선이 있어, 없어? 없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선생이 알려주는 대로만 적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얘들이 얽히기 시작해. 그러면서 얘가 얘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 과정이 거치면 얘네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 그러면 넘어가는 거야, 이제. 그런데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이 과정도 겪지 않은 거야. 그렇잖아. 귀찮잖아. 그러면 뭐 실력에 변화가 없지, 뭐. 그 사람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한번은 뭐, 달리 뭐 할 게 있나요? 40회를 목표로 가든가, 뭐 그런 게. 벌써 중개사 시험이 37회요, 이제 여러분들이. 3년 있으면 40회, 40회. 그러니까 시험 제도가 도입해서 40번 시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수로는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라, 옛날에 2년에 한 번씩 봤어요, 2년에. 이 시험이. 그래서, 이게 2000년 들어가면서 IMF 터진 직후잖아요. 그래서 실업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라도 늘려줘야겠다 싶어갖고 중개사 시험을 1년으로 바꾼 거예요. 매년으로 보는 시험으로. 그래서 옛날에 2년 경년제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6회 때 왔어요. 떨어졌어. 그러면 6회 때가 가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7회 때, 8회 때 이렇게 가면 8회 때가 막 98년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96년도, 얘가 94년도 시험이에요. 그럼 이게 시험 회차로는 3번인데 몇 년 간 거예요? 6년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처자가 2번인가 떨어졌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쉽지가 않아요. 1차를 넘어가기 쉽지 않아서. 그래서 떨어지고 이때, 2년 만에 등장한 거니까. 딱 들어왔을 때, 이때 결혼 전 했는데, 이때 등장할 때 애 둘 데리고 왔나 뭐 그랬어요. 쫙 해갖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한 번 떨어지면 2년 뒤에 시험 봤어야 됐어요. 2년. 지금은 다행이잖아. 바로 시험 볼 수 있잖아, 내년에. 네? 이거 지금은 옛날에는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보니까 이해라도 해줬지. 지금 1년에 한 번씩 시험 보는데 5번 떨어졌다, 6번 떨어졌다는 거는 그 지역에서 중개사 개업하기도 힘들어요. 아니 옆집에서 계속 시비 걸 거 아니에요. 저 옆집 6년 만에 딴 집이라고 뭘 믿고 물건을 맡기냐고. 나한테 맡겨야지 깔끔하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내달라고 한 번에. 기왕 여기 들어온 거 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 기부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 기부할 거면 뭐하러 공부해? 그냥 앉아있다가 하면 되지. 근데 어차피 비용 들여서 왔으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응?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열심히. 그래서 선생님이 잔소리 하는 거예요, 잔소리. 응? 그래서 공부 안 하면 째려보고. 맨날 걱정이 되고, 저 사람은 남아서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집에 가. 아니, 이 사람은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남아서 공부해. 참 희한한 거예요. 아니, 모든 학원들이 그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은 꾸준히 집에 가고, 아니, 저 사람은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편히 알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은 또 남아요. 학원의 모든 프로그램을 그 사람은 다 들어. 그런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가. 그 시간만 보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야? 내년을 대비하는 거야. 왜? 올해는 이미 물 건너갔으니까 내년을 대비하는 거야, 내년을. 원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 계속 매년 기부해 주겠다는데. 근데 원장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그것도 한두 번이지. 5년, 10년 이렇게 돼봐. 부담스러운 거예요, 계속. 옛날에 1회부터 8회까지인가 해서 떨어졌어. 9회 시험인가 1차 됐어.
10회 시험에 2차 봤다 떨어졌어. 그리고 소식이 끊긴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때 같이 공부했던 수강생이 이 사람 집에 놀러 갔는데 책장에 중개사 시험의 역사가 거기 있더라는 거야. 수험서가 쫙. 안 들은 게 뭐 있겠어. 다 들은 거야. 이 사람은 저기 수업하면은 책도 안 갖고 들어와. 민법 선생의 증언 뭐라고 그러냐면 들어와서 옛날에 왜 나이 든 양반들 목욕탕 가면 목욕탕 안에 노란색 물수건 머리에다 이마에다 올려놓고 이상한 소리 내는 거였어. 딱 그 포즈로 앉아있대. 그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